오늘자 강의 미션을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열된 용어들이 전부 다 음향학 관련 용어들입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우리가 쓰는 교재 17에서 19페이지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오늘 미션은 여기 나온 각각 용어들의 개념을 익히고 나중에 자신의 언어로 다시 설명을 해보는 겁니다. 제가 화상 수업 시간에 무작위로 질문할 테니까 오늘 영상 보면서 각자 알아서 개념 정리를 잘 해놓고 나중에 거꾸로 저한테 다시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오는 용어 대부분은 자주 들어봤는데 정확한 뜻은 모르거나 알긴 아는데 명쾌하게 답하기 어렵거나 아니면 음향학은 왠지 음악보다는 과학의 영역 같은데 왜 지금 굳이 음악 통론 시간에 배워야 할까 기타 등등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이 많을 것 같은데요. 통론 수업이 음악 전반적으로 다 알아야 하니까 아는 게 힘이다 이런 뻔한 답은 저도 하기 싫고요. 저도 사실 학부 때 음향학 수업을 너무나 힘들게 들었던 기억이 있어서 이제는 제가 가르쳐야 되는 입장이라서 저도 약간 긴장되기도 합니다. 아무튼 결국은 이게 다 우리가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어서 음악이 중요한 거고 또 음악에서 소리가 제일 중요하니까 이 때문에 소리에 관해서 공부를 해야 하는 겁니다. 사실 이 말은 제가 한 말은 아니고요. The Science of Musical Sound라는 책을 쓴 미국 엔지니어 존 피어스가 한 말입니다. 음악적 소리에 대한 연구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음악이 우리에게 중요하고 또한 소리의 질은 음악에 중요하기 때문이다. 저번 시간에 구체음악이 음악사적으로 가는 의에 대해서 잠깐 언급했었죠. 곡을 쓸 때 성악, 기악 소리뿐만 아니라 주위에서 들리는 각종 소음까지 또한 그 변형된 소리까지 다 음악적 재료로 쓸 수 있다. 작곡가에게 새로운 소리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줬다. 즉, 소리 재료의 확장성에 대해 얘기를 했었는데요. 오늘 또 그 비슷한 말을 하자면 가령 주파수에 따른 음고 변화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반음보다 더 작은 음정인 미분음을 음재료로 사용한다거나 배음 스펙트럼 분석이 가능해져서 내부의 현상을 작곡 요소로 쓴다든지 음향학의 발전도 창작 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연주회장 건축과 실내 음향학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고 또 이 다음에 여러분이 교육자가 되었을 때 만약 학생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왜 오케스트라에는 현악기가 관악기보다 훨씬 더 많은가요? 왜 타악기는 무대 제일 뒤에 배치되나요? 이렇게 물었을 때 거기에 대해 답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 모든 것이 음악 음향학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음향학자들은 음악을 공기 속에서 일어나는 진동 현상의 하나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잔잔한 호숫가에 돌멩이를 이렇게 하나 던진다고 상상해 봅시다. 돌멩이가 물 표면에 충격을 가하게 되면서 물결이 이렇게 생기겠죠. 그리고 그 주위로 물결 파장이 점점 더 동그랗게 이렇게 퍼지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물결 파장이 약해지면서 물 표면이 다시 잠잠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원리로 악기를 연주하면 악기 표면에 외적인 충격을 가하게 되면서 그 악기와 악기 주변의 공기의 압력에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거를 이제 진동이라고 하고요. 이 자극이 주변 공기의 밀도의 변화를 일으켜서 공기 입자들이 움직이면서 퍼져나갑니다. 그게 파장이죠. 공기를 통해 퍼져나간 진동이 우리 귀에 감지됐을 때, 이거는 가청 범위 안에 들었을 때 우리는 소리가 들린다라고 인지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공기는 진동을 전달하는 매개체가 되겠죠. 다시 말해서 소리가 들린다는 건 공기 중에 진동이 발생해서 공기를 통해 전파되어 인간의 청각신경계에 전달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분야를 음향학이라고 합니다. 음향, 영어로 어쿠스틱, 어원은 그리스어 아코이에서 유래됐습니다. 아코이의 뜻은 들리다, 듣다 이렇습니다.
여기서 진동이 규칙적으로 반복되느냐 아니면 불규칙적이냐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주기성을 가지는 소리는 음고, 즉 음높이를 느낄 수 있고요. 얘를 악음이라고 합니다. 비주기적인 소리는 일정한 음높이를 가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소음에 해당되고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요. 음향학에서 말하는 악음과 소음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개념과 다릅니다. 이제 악음의 이 악자가 음악 악자를 쓰니까 음악적인 소리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요.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서 북이나 심벌 같이 타악기 있죠. 타악기는 음악에서는 사용되는데 주기성을 띠지 않기 때문에 음향학적으로는 소음에 해당됩니다. 반면에 기계 모터나 자동차 경적 소리 같은 거 있죠.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는 소음으로 여겨지는 소리. 그렇지만 이 소리들은 주기성을 또 가지기 때문에 악음으로 구분됩니다. 또 저번 시간에 구체음악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주변의 소음도 작곡가가 얼마든지 음악적 재료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악음을 일반적인 개념의 악기의 소리나 뮤지컬 톤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음향학에서 악음과 소음의 구별은 단순히 진동의 주기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로만 결정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진동의 주기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진동이 주기성을 갖는다는 것은 일정 시간 동안 같은 형태의 진동이 계속 반복된다는 말입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가로축은 이제 시간이 흘러가는 거 보여주고 세로축은 진동이 어느 정도의 폭으로 움직이는지, 여기 진폭이라는 말이죠. 여기서 여기까지 움직이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동 곡선을 보면 이제 이 제일 높은 지점에서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요 지점, 다시 원시로 오는 요 지점까지가 진동이 한 번 일어난 상태, 즉 주기를 뜻합니다. 일정 단위 시간 내에서 진동이 이렇게 막 많을 때 진동이 빠르다는, 얘에 비하면 얘가 빠르죠. 이 말은 진동의 주기가 짧고 주기가 짧죠. 얘에 비하면. 그리고 단위 시간 동안 진동수가 더 많다는 말입니다. 아까 악음을 설명하면서 진동이 주기적인 소리는 음고, 음의 높이를 느낄 수 있다고 했는데요. 선풍기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 봅시다. 선풍기 원리는 모터를 통해 선풍기 날개가 회전하면서 공기의 진동이 규칙적으로 주기적으로 나타나도록 하는 건데요. 선풍기를 점점 세게 틀면 소리가 점점 높아지는 거 들어본 적 있죠? 즉 일정 시간 내에 진동의 빈도가 높을수록 음이 높아진다는 말입니다. 그럼 다시 이 그래프 두 개를 비교해 보세요. 어느 쪽이 음이 더 높을까요? 예, 첫 번째죠. 진동수가 더 많을수록 음이 높아진다. 1초 동안 진동이 몇 번의 주기를 갖느냐, 진동수가 몇 번이냐를 측정한 값을 주파수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초당 진동수라고도 합니다. 주파수의 단위는 헤르츠를 쓰는데요. 표준음 A 음이 440Hz라는 말을 들어봤을 겁니다. 이 말은 1초 동안 440번의 진동을 하면 우리가 조율할 때 쓰는 그 A 음으로 들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주파수를 2배로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음이 높아진다는 거는 알겠죠. 다시 말해 1초 동안 440번이 아니라 880번으로 진동을 시키면 표준음 A보다 한 옥타브 높은 A음을 듣게 됩니다. 반대로 한 옥타브 낮은 A음은 주파수가 얼마일까요? 네, 220Hz겠죠. 그리고 인간의 귀로 들을 수 있는 주파수의 범위를 가청 주파수 또는 가청 범위라고 하는데요. 개인마다 다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젊고 건강한 사람 기준으로 봤을 때 20Hz부터 20,000Hz까지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진동의 빈도가
1초에 20번을 넘어서야 우리의 귀로 감지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산들바람은 바람 소리를 들을 수 없지만 태풍이 불 때는 우리가 바람 소리를 들을 수 있죠. 이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또 2만 헤르츠를 넘는 소리는 우리가 들을 수 없겠죠. 인간이 들을 수 없는 고주파 소리를 예시로 들 때 흔히 돌고래를 꼽는데요. 돌고래가 내는 소리 주파수가 20만에서 25만 헤르츠라고 합니다. 자, 여기 조율할 때 쓰는 A음이 440Hz라고 적혀있는 소리급세 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피아노에서 440Hz에 해당되는 A음을 생각해 봅시다. 가운데 위에 있는 A음이죠. 소리급세랑 비교했을 때 음색 차이가 엄청나죠. 둘 다 같은 주파수인데 왜 이렇게 다른 음색의 소리가 나는 걸까요? 소리급세의 경우에는 배음이 없는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의 주파수만 있는 단진동의 소리고요. 이거를 음향학적 용어로는 순음이라고 합니다. 앞서 예시를 든 진동 곡선처럼 딱 하나의 규칙적인 사인 곡선으로 나타나는 거, 이거를 순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피아노 소리는 사인 곡선처럼 단순히 하나의 주파수가 아니라 여러 가지 주파수로 구성된 소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피아노 현이 울릴 때 그 현 전체가 한 올음만 진동하는 게 아니라 줄 전체의 절반 지점, 세 등분 했을 때 여기 3분의 1 지점, 네 등분 했을 때 4분의 1 지점, 이뿐만이 아니라 5분의 1 지점, 6분의 1 지점, 7분의 1 지점 등등등등 그 이상으로 더 좁게 나뉜 지점들이 각자 함께 동시에 진동을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개방현이 한 번 진동하는 동안 2분의 1 지점에서 2번 진동하고 3분의 1 지점에서 3번, 4번, 그러니까 동시에 다 같이 진동한다는 거. 그래서 여러 가지 주파수로 구성됐다 이 말입니다. 집에 바이올린이나 다른 현악기가 있는 분들은 한번 실험해 보세요. 바이올린 개방현에서, 개방현이라는 말 알죠? 바이올린 줄이 몇 개 있어요? 4개 있죠. 네 번째 줄이 G음이죠. 왼손 지판에 손가락 안 댄 상태, 그냥 이 현이 그 자체로 울릴 때 얘를 개방현이라고 하는데요. 이 현에서 딱 절반 지점에 손가락을 대고 줄을 켜면은 이 개방현보다 한 옥타브 위에 소리가 납니다. 기억하죠? 주파수를 2배로 높이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한 옥타브 높은 음이 들린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거를 다르게 얘기하면 개방현이 한 번 진동할 동안 2분의 1 등분된 지점에서 2번 진동한다는 거. 그러니까 진동수를 2배로 늘린다는 거는 진동이 그만큼 2배로 빨라진다는 말이죠. 그 말은 주파수가 2배로 높아졌다. 결과적으로 한 옥타브 높은 음을 듣게 된다. 지금 이해되고 있죠? 잘 따라오고 있죠? 좀 전에 피아노 현으로 예시를 들어서 설명했듯이 악음은 여러 가지 진동의 합성으로 된 소리입니다. 기초음 또는 기음과 그 배음들을 동반한 일종의 복합음이라는 거죠. 한 소리를 내는 여러 가지 다른 주파수와 에너지를 갖는 소리의 구성음들을 부분음이라고 하고, 그중 개방현에 해당되는 소리를 기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음의 2배, 3배 등등 자연수 배가 되는 음들을 하모닉스라고, 우리말로는 배음이라고 하는데요. 과거에는 오버톤이라고 불렀는데 요새는 잘 안 쓰는 용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줌 화상 수업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배음열 조표를 보시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배음열을 읽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배음의 순서 이렇게 숫자가 나와 있죠. 이 1에 해당되는 음은 무슨 음일까요? 개방현이 진동할 때 나오는 소리, 즉 기음을 뜻하고 1배수 음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이 자연수 또는 정수들,
얘네들은 기음의 진동수보다 2배, 3배, 4배, 5배 이상으로 진동하는 음을 뜻합니다. 다른 말로 주파수가 2배, 3배, 4배, 5배 높은 음이기도 하고요. 즉 배음의 순서가 곧 진동수나 주파수가 기음의 몇 배가 되는지를 가리키는 숫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밑에 줄의 길이라는 거는 이 각각의 진동수 비율에 해당되는 줄의 배분 위치를 뜻합니다. 아까 앞에서 제가 줄 시간 많이 나눴죠. 2분의 1 나누고 3분의 1 나누고 줄을 계속 나누다 보면은 이렇게 줄이 짧아지는데 줄이 짧아질수록 진동은 빨라지겠죠. 그리고 진동이 빠를수록 음고는 높아지고요. 그리고 한 가지 보실 게 여기 배음들 각각 배음들 간격이 여기는 넓은데 여기는 되게 좁죠. 점점 좁아지죠. 이거 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 음표들 얘네들은 줄의 길이가 정수배에 의해 나뉘었을 때 들리는 음고 그러니까 피지들을 이렇게 나열한 것이고 이 음표 위의 숫자는 각 피치에 해당되는 주파수를 뜻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적혀 있죠. 여기도 마이너스 있고 예를 들어서 여기가 7배수에 해당되는 음인데 이 말은 기음보다 7배 높은 음이라는 거죠. 주파수가 64 곱하기 7 해보세요. 그러면 448 나오죠. 그런데 정확하게 이 448Hz에 해당되는 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448Hz보다 약간 낮은 음이라는 거. 이거는 다음에 설명할게요. 왜 이렇게 되는지. 그리고 이 플러스인 경우에는 자 13배에 해당되는 음인데 832Hz보다는 약간 높은 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총 16배음, 16배음까지 나왔잖아요. 그렇다면 배음이 16개밖에 없는 걸까요? 당연히 아니죠. 실제로는 그 이상의 배음이 많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진동수가 이렇게 높아질수록 배음 간의 간격이 되게 좁아지는 거 봤죠? 여기는 넓지만 여기 좁다고 했죠? 여기 보면은 반음 간격, 여기 반음보다 약간 더 벌어진 간격이죠. 왜냐면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B 플랫보다 약간 더 낮은 음이라는 뜻이니까. 얘랑 얘랑은 반음이라는 거는 이제 2분의 1음이라는 거죠. 이것보다는 약간 더 벌어진 간격이고 여기는 2분의 1 맞죠? 반음이죠. 그럼 그 이상의 음들은 이 반음보다 더 좁아지겠죠. 진동수가 높아질수록 간격이 되게 좁아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전통적인 기보법으로 이 반음보다 더 좁은 간격의 음들을 어떻게 기부할 수 있을까요? 물론 현대음악에서는 합니다. 그러니까 4분의 1음 정도는 하고 뭐 6분의 1음 정도 하는데 이것보다 진짜 더 좁아질 거잖아요. 그러면 전통적인 기보법으로 이 음고 차이를 정확하게 표시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귀로 이 음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사실 4분의 1 정도는 들을 수 있어요. 저는 4분의 1 음 갖고 곡도 써봤고 뭐 6분의 1도 아마 한데 이것보다 더 작은 음들은 그 미세한 차이를 귀로 감지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16배음까지만 정리를 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좀 전에 배음열 봤죠? 낮은 C음을 연주했을 때 기음인 C음 외에도 여러 가지 배음이 많고 이 배음들이 다 동시에 울리고 있다고 배웠는데 왜 우리는 실제로 C음만 인식을 할까요?
그러니까 배음열, 기음 빼고 15개나 되는데 왜 우리 귀에는 C음만 들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중화상 강의 시간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